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취직을 해도 경험이 쌓여도 알아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냐는 사연이네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우지? 세상을 배우다 스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에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내일 퇴거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1,300가구가 밀집한 대학교 원룸 지역인데다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부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단계 때보다 자격 기준을 낮춘 안심 전환대출,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난 6일 영등포역에서는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날인 어제 저녁까지 교통 대란이 이어졌는데요. 하루 전날인 5일에는 오봉역에서 차량 수리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봉역 사고로 한국철도공사가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났던 탈선 사고,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용산역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경부 일반선 열차, 오후 8시 55분경 영등포역 인근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영등 쪽으로 가는 방향이 탈선됐거든요. 용산에서 이제 익산으로 가는 거였는데 앞에서부터 탈선이 난 것 같아요. 연기가 나면서 열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었어요. 앞쪽 부리가 다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자, 총 279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3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영등포역까지 선로를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내릴까 말까 하다가 승객분들이 문을 직접 여셔가지고 다 같이 내렸어요. 그냥 안내 방송이 전혀 없었어요. 탈선만 됐다고만 나오고 전철에서는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고 당시 열차 내 대피 안내 방송조차 없어 승객들은 스스로 대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무한장했겠네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방송이고 뭐고 내부 실내 등이 있고 다 꺼져서 아비규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궁화호의 객차 5량, 발전차 1량, 총 6량이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고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지난밤에 있었던 열차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사고 직후부터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은 선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 7일 첫 차부터 모두 228대의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거나 단축 운행됐습니다.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 조치 관계로 지금 운행 구간이 조정하고 또 중지됐다는 안내네요. 탈선 사고의 여파로 다음 날인 아침 출근길부터 교통 대란이 이어졌는데요. 열차들도 이미 꽉 찬 상태로 와가지고 거기서 뭐 내리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여자분은 술 모시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셨고요. 가방도 못 챙길 정도였어요. 공포스러웠죠. 뒷골이 쭈뼛쭈뼛 쓰고 식은땀이 나던데요. 출근 시간대였던 오전 8시 13분부터 오전 9시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숨을 못 쉴 것 같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복구 예상 시간은 이날 오후 4시였지만 오후 5시 반이 돼서야 선로가 드디어 개통됐고 그마저도 서행 운행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불편했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사고들의 대부분이 이제 차량보다는 선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요. 차선을 변경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철도에서 이제 선로 전환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 전환기.
이 선로 전환기의 문제로 찰선 사고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저녁 8시 40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있었습니다. 5일 이곳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직원 중 한 명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수송을 마친 열차를 다른 선로에 있는 열차와 또 다시 연결하는 작업 중이었다는데요. 자, 운행을 종료한 열차가 대기소로 이동할 때 선로를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로 전환기. 그런데 이 선로 전환기가 작업 중간에 갑자기 작동을 멈췄고 열차는 이내 옆 선로에 서 있던 직원을 향했던 겁니다. 전환기가 있는데 그게 장애가 한번 낮에 있었다고 해요. 점검을 나왔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 사고가 있던 날 오전 이미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었고 점검 후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날 저녁 8시 40분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벌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던 건데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은 오봉역이 장비와 시설이 몹시 낡아 평상시에도 이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서 누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연결하고 맨 후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 수군도 이제 목적을 못했습니다. 자, 사고 현장에는 위험을 알리는 조명이나 경보기도 없었고 선로 옆으로 피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늘 있었네요.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을 강조해 왔지만 불과 사흘 새 두 번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던 겁니다. 철도 안전은 모든 분야에서 사소한 안이함도 개입되지 않는 전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차 탈선 사고는 올해 들어 13번째,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 사망 사고는 4번째로 철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이 된 겁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올해 들어 벌써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코레일의 경영 책임자가 작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을 뿐 아직까지 명확한 사건 설명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면 지정된 시간보다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죠. 지난 2019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 인력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 있었던 한국철도공사. 자, 결과는 차량과 전기 또 시설 유지 관리에 추가로 1,668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직원은 증원되지 않았고 점검해야 할 선로만 늘었다고 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철도 사고, 명확한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성범죄자 박병환은 지금 즉시 퇴거하라! 퇴거하라! 조용하던 동네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루 2번씩 이루어지는 집회 때문이죠. 연쇄성 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성폭행범 박병화가 15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화성시에 거주하게 된 상황. 무서워서 불을 못 껐어요. 누가 이게 타겟트가 될지 모르니까 다 불안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세금으로 경찰들이 평생 따라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박병화 출소 일주일,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명 수원 발발이라고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15년 전에 살던 수원이 아닌 경기도 화성시로 거처를 옮겼죠. 약 1,300가구 정도가 모여있는 이곳. 조용했던 동네는 박병화 출소 이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네 입구부터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또 골목골목마다 경찰이 순찰하고 있는 상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마을에 일단 풍기가
낙선이 난 거잖아요.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도저히 집에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지난 토요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 오전부터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퇴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하고 범죄자를 몰아내자. 아이를 데리고 직접 박병화의 거주지를 확인하러 온 학부모들도 있었죠.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좀 많이 되죠. 아이를 홀로 내보낼 수가 없게 된 동네. 주민들은 박병화가 출소한 당일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될 걸 몰랐다고요. 박병화가 살고 있는 원룸의 주인조차 세입자가 박병화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와서 그래서 알아서 지금 와 있는 건지 몰라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짐을 갖고 왔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사는 줄 알았지. 저 사람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준 거예요. 사람도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준 거예요. 박병화의 어머니라고 추정되는 여성이 지난달 25일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박병화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사도 박병화 출소 전인 28일에 했다고요. 불도 뭐 껐다 켜졌다 막 이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기도 암막 커튼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해요. 저 답답해요. 저 진짜 마음 같으면 제가 가가지고 뭐 빨리 나가라고 하고 욕하면 그러고 싶기도 하고. 집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자 계약 무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 계약 체결할 때 그 성범죄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임대인 계약자가 박병화를 상대로 명도 소송과 이제 퇴고 소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박병화의 출소에 경찰과 화성시도 비상 상황인데요. 경찰은 박병화 집 인근 4곳을 지정해서 방범 초소로 만들고 10명씩 순찰을 하고요. 또 화성시는 2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재범 방지나 또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이 돌발 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밀착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곳에 거주했다는 주민은 일주일 만에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었는데요. 박병화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입주자들이 말없이 떠난다는 거.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를 간다는 세입자들이 부쩍 늘었다고요. 여기 원룸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방 가볼래요? 다 비었어요 지금. 5개째 빠졌어 지금. 큰일 났어요. 불과 200m 거리에 대학교가 있어서 홀로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곳. 하지만 점점 유령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의 세입자는 재계약을 했지만 박병화가 거주한 이후 바로 집을 비웠다고요. 이게 언제 빠진 거예요? 어찌냐게? 밤에.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버리고 만 세입자. 하지만 집주인은 그 심정이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짐을 다 안 가져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짐이 있더라고. 살림살이를 그대로 두고 간 세입자. 갔다고 전화가 왔어. 여기도 온 지 이제 방세 2달 받았나? 몸만 나갔어. 인근 원룸 주인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박병화가 사는 곳 500m 이내에 어린이집 2개와 초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또 인근 대학교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조명이 애초에 어두워서 원래도 약간 불안한 신념인데 좀 위험 부담이 좀 크게 생긴 거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희 아이 싫어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좀 많이 무섭죠. 불안하고.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출조차 꺼리는 상황에 놓이자 타격을 입은 건 인근 상인들입니다. 이쪽에 상권이 초토화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세입자들이 다 지금 빼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가게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요. 알림이 성범죄자 알림이에 떠서 사진을 봤는데 그게 출소한 당일 사진이었고, 근데 뭐 요즘에 춥고 이러니까 매트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눈만 보고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박병화의 집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배달 단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집에 여자만 사는지 뭐 남자가 있는지 하고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들 불안해요. 부쩍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아이나 아이 엄마들도 조금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박병아 출소하고 나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 출소 후 원룸에서 나오지 않는 박병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인데요. 시는 박병화의 외출 금지 시간을 저녁 9시로 늘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에서도 김근식의 출소 후 주거지가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로 정해져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지냈던 김근식.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에 재구속됐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학교에 인근 시설에 아이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 입소를 한다는 거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죠. 출소 후 주거지가 없는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갱생시설. 보호관찰소에서 다 관리하겠죠. 여기는 그런 제약하는 게 없어요. 여기 자유로운 거예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근식. 하지만 의정부 주민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범죄자 출소 이후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 범죄자의 출소 시에 그때마다 전국에서 특별팀을 붙이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 제한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포함을 시키는 제도를 한 번쯤은 이제 도입하는 것을 논의할 때가 됐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제도가 없는 상황. 범죄자의 자유를 앞세워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없는 건데요. 오늘도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말 기준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3,844명입니다. 네, 이들 거주지 반경 1km 이내 전국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57%가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어제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무엇보다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고가 선물 공세까지 나서며 계약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 하시면 고가 가방을 드립니다.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글입니다.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전국적인 전세값 하락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고가 가방까지 내건 것입니다. 무려 1,300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 해당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인데요. 2년 전 최고 4억 9천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지금은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고가 가방까지 내건 전세. 현재 거래 상황은 가능이 아예 어떨까요? 없어요. 워낙에 싸니까요. 그거는 4억 5천이지만 다른 거는 3억대 나오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고가 가방이나 골드바, 입주 청소, 이사비 지원 등의 조건을 내세운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교체해 주는가 하면 월세나 부동산 수수료까지 내주며 세입자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전 전세난에 집을 보기 위해 대기표를 받고 제비 뽑기를 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2년 만에 전세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이 무색하게 거래 절벽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9%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하락폭이 점차 커지며 2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전셋값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딴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전세를 기피하며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매물도 쌓였는데요. 서울에서 하락세가 큰 지역 중 한 곳인 은평구를 찾았습니다. 실제 거래 상황은 어떨까요? 녹두세 말에 막 나와요. 여기가 2년 전에 5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억으로 가니까 지금 많이 심각해요. 안 나가서 말아도 그냥 이래 뛰고 저래 뛰고 하죠.
지난 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4만 7천여 건으로 올해 초와 비교해서 약 49%나 급증했습니다. 이미 임대차, 입업 등으로 오를 만큼 오른 가격에 수요자는 없고 전셋값을 낮춰서 내놓아도 전세 매물은 쌓이는 것이죠.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전세는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또 매매가 줄면 나는 집을 사지 말고 당분간 전세를 살아야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전세 수요가 그 금리 영향을 직접 받아가지고 확 줄어드니까 오히려 전세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대출을 못 받는 경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는데요.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는 2년 전 최고 14억 원의 전세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같은 면적의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고요. 역전세로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6,4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사고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대단지 또 입주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전세 살다가 이미 청약을 받아서 대규모 이제 그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전세난이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지속될 고금리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집값 하락세가 커지며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대출 여부도 꼼꼼히 챙기고 보증 수수료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낮춘 안심전환대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저금리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지난 9월 치솟는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서민들의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신청은 저조했었죠. 주택가격 4억 원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접속 대란이나 오픈런까지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예년에 비해 신청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주택가격과 소득기준, 대출 한도 등 자격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소득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주택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 대출 한도도 1억 1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청 시 만기에 따라 금리는 연 3.7에서 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연 7% 금리로 2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다면 연 396만 원가량의 원리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안심전환대출 4억에서 6억 원으로 기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게 아니라서 문의나 신청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첫날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낮아진 기준이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고요. 사실 집값이 확대되긴 했는데 서울에 그 정도의 집이 거의 없잖아요. 신청하려고 했는데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은 모두 최고금리가 연 7%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도 채 안 돼 2%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겹치며 올해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 원에 달합니다.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가계대출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약 78% 수준입니다. 변동금리는 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빠르게 반영되고 대출자들의 금융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격요건 완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격요건을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10억이 넘고 이런 상태에서 조건 완화했더라도 이런 조건에 들어가는 주택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비교하면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신청 하루 전날 추가 방안이 나왔습니다. 6일 민생금융점검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신청을 받았던 안심전환대출 금리에 비해 이번 금리는 연 3.7에서 4%로 아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8%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죠. 주담대는 장기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전환대출의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어떤 그런 기조가 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오부제로 신청받는데요. 시중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제2금융권 등 기타 은행인 경우엔 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전 금융사의 상품과 대출 조건을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인기입니다. 금리 비교, 상품 갈아타기에도 유용하다고요. 만약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0.75%포인트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단,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현재 대출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 가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 비용만 내고 금리 상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업은 연 20% 가까이 치솟은 신용대출 금리입니다. 은행권이 연 10%, 보험이 연 8.05%인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은 연 18%를 넘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은행도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사실상 조만간 이들의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금리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다우는 내년 정부 총수입의 감소 전망입니다.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622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이번 정부의 정부 감세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결국 정부 수입 감소는 지출 사업에 대한 대규모 조정 필요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업앤다운은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한 카드, 캐피털사, 신용대출 금리, 그리고 정부 내년 총수입 감소 전망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편의점.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슨 일이죠? 빅데이터로 붕괴 사고를 검색하자 집안 침하, 흑막 이벽, 공사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하는데요. 관광지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깊이만 무려 5m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땅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인 흑막 이벽, 이 벽에 틈새가 생기면서 지하수와 토사가 한꺼번에 유입된 것입니다.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운 해안가 일대, 지하수의 양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틈새가 생겼고 결국 집안 침하로 이어졌는데요. 사고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민들. 그러나 대처는 없었습니다. 몇 번 무너져갖고 덤프트럭으로 훅 막 메어놓고 시멘트 위에 바르고 저희가 민원은 넣고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집안 침하로 상하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가게들은 영업까지 중단했었습니다. 공사도 중지돼 현재는 공터인데요. 매뉴얼은 있어요. 해당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사전 GPR 탐사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내년에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한 붕괴 사고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일 2천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여수의 주상복합 건물 건축 현장에 한쪽 벽이 무너지며 바닷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이곳,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건데요. 긴급히 주민들이 현장에서 대피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물이 들어오면서 기초 부분이 계속 쓸리고 있었거든요. 가까운 건물이 자칫하면 붕괴될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붕괴 사고.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일동을 하기도 힘든데 당연히 걱정되죠. 지금 다들 불안해. 거기에 굳이 누가 오겠어요. 전문가는 바닷물이 유입된 이유를 지적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반이 평평한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할 수가 있어요. 지질 조사를 촘촘히 해야만이 울퉁불퉁한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지질에 맞게끔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흡했으리라고 봐요. 급하게 흙으로 사고 지점을 메꾸어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그조차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계속 바닷물이 이입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고 6일째, 여수시는 오늘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는 가설 구조벽이 무너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흙막이 벽체 뒤쪽에다가 물이 못 나오게끔 차수공법이라 써요. 이 차수 자체가 시공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안전관리 미흡을 검색하자 철거, 사전징후, 안전펜스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건물 앞으로 쏟아진 공사장 안전펜스. 지난 31일 성북구 도심 주택가. 오후 1시경 철거 현장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약 45도 정도 기울어진 건데요. 안전펜스의 뒤쪽은 도로를 향해 쓰러져 더욱 위험했습니다. 아예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였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슬아슬하네요. 관할구청은 해당 공사장에 대해 전수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백화점 철거 현장. 이곳에서도 안전펜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죠. 보행자 안전통로로 지나가던 행인. 펜스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 총 31명이 동원됐습니다. 사고 당일 철거 현장 안에 놓여있던 시멘트, 폐기물 등의 무게를 안전펜스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지난 31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의 번화가에서도 안전펜스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도 정도로 기울어진 펜스들. 펜스가 전봇대의 전선과 부딪히면서 폭발음까지 있었다고요. 안전망 설치되어 있던 펜스가 전신주 쪽으로 넘어져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위험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데요. 신고자는 당시 목격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펜스가 넘어졌는데도 뒤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중장비를 가지고서 굴착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 모르는 건가요? 관할구청은 사고 당일 안전펜스를 원상 복구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또한 원인이 철거장비 운전자의 부주의로 펜스를 타격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에 대해 지적합니다. 철거 그 절차와 순서,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공사비를 줄이는 형태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붕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실 시공을 검색하자 건설 현장, 공사비, 형틀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합니다. 10월 21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 4층에 있던 근로자 5명이 6m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 철근하고 형틀이 널브러져 있었고 4층의 무게를 고려해 3층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실했고 작업이 시작되자 무게를 견디지 못한 기둥이 휘어 붕괴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안타깝네요. 광주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대형 외벽 붕괴 사고. 주민들은 이를 예견된 참사였다고 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4달 전부터 주차된 차량으로 낙하하는 콘크리트 조각. 인근 상인들도 놀라
다급하게 자리를 피하는데요. 징후였던 거죠. 붕괴 사고 전까지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들. 아파트 지하 기둥과 벽까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사고 재발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광주에서 왜 붕괴 사고와 같이 동파리가 문제였던 것처럼 안성 지원 물리창고 같은 경우에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이 동파리 설치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안전보다는 그 원가 절감 또는 수익을 좀 우선시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최고 경영자의 그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사고. 더 이상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공식적인 팀 활동을 마무리한 BTS가 요즘 개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맏형 진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네. 개별 활동 역시 승승장구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BTS의 맏형 진이 지난 28일 첫 번째 솔로 싱글을 발표하며 개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라는 뜻의 디 애스트로넛은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작사 작곡은 물론 연주까지 참여한 곡인데요. 진은 싱글 공개 당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 깜짝 출연해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진은 이번 노래로 아이튠즈 월드 차트 100개국에서 1위를 한 것에 이어 오리콘 데일리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은 가수 활동뿐 아니라 방송 예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호두밥 떠는 게 아니고 네. 사실 BTS는 그럼요. 뭐. 아니 그리고 월드스타 아니에요. 진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슈퍼스타라고 언급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런닝맨에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예능 신고식도 치렀습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한 노래를 발표했던 BTS의 막내 정국. 최근 홀로 카타르에 방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카타르에서 보는 전세기를 타고 도하를 방문한 정국은 국빈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국은 도하에 머무는 동안 시내 곳곳을 다니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국이 전용기까지 타고 카타르를 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사실 없는데요. 현지에서 정국과 함께 있던 남성이 카타르의 유명한 뮤지션 파룩 데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노래를 만드는 등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정국 씨가 월드컵 홍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정국이 어떤 홍보 활동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스페인의 한 유력 스포츠지는 콜롬비아 소식통을 인용해 BTS가 샤키라, 두아리파등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특별 공연을 펼친다고도 보도했죠. 기대되네요. 과연 소문대로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무대에 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 BTS의 리더 RM도 솔로 활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RM은 최근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와 함께 미국 유명 음악지죠. 롤링스톤의 표지를 장식하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솔로 앨범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No, I gotta stop this for a bit. I gotta shut it down and just fall from it away, and then just see what's going on. So that's how I got to concentrate on my just solo. 감성을 좀 테마로 프로듀서로 능력도 뛰어난 RM이기에 그의 첫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데요. 낭만 고양이를 부른 체리 필터와 컬래버레이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새 노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은 최근 크러쉬의 새 노래 러시아어에 참여하며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슈가, 비지민도 각자 개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파워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단체 활동만큼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멤버들의 개성 그리고 멤버들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 그룹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7인 7색을 선보일 BTS가 솔로 활동으로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지켜보며 또 응원하겠습니다. 배우 변요한 진성규 씨가 SNS 사칭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우들 측은 최근 배우의 이름으로 SNS를 개설한 이후 댓글 및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는 사칭 계정이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연예인들의 SNS 사칭에 개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직접 나서 사칭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박군 씨의 계정을 사칭한 가짜 계정을 살펴봤는데요. 언뜻 보기엔 비슷하지만 팔로워 수, 계정 이름 등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설픈 사칭 계정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칭 계정 왜 생긴 걸까요? 유명인을 사칭한 계정을 개설해서 많은 팔로워 수를 확보한 후에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를 도용하기도 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네요. 실제로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다니엘 애니는 본인을 사칭해 팬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요. 탁지훈 씨는 자신이 사칭하는 SNS 계정이 팬들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시도했다며 이럴 경우 꼭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문제도 있는데요. 또 최시원 씨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칭 계정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본인은 개인 계정으로 1대1 채팅을 요청하지 않는다고도 밝힌 바 있죠.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토로하는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 SNS 사칭만 가지고는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연예인 SNS 사칭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팬심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연예인의 어떤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인기를 끌어보고 거기에 뭐 광고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연예인을 뭔가 음해하려는 그런 시도로 SNS를 사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사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연예뉴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신촌의 한 식당. 이른 시간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대체 어떤 곳인가요? 인테리어도 좋고 그래서 찾아오게 됐어요. 이제 메뉴를 다 확인하면서 볼 수도 있고 편한 것 같아요. 네.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음식은 바로 스테이크와 대창 덮밥입니다. 이곳에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고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나오는 음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너무 셀 수 없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대략적으로 느낌 체감상 주방에서의. 그런데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띵동 소리에 갑자기 분주해지듯이 하는 이 직원들. 배달 주문이라도 들어온 건가요? 네, 맞아요. 소바 나왔어요. 아차 입었죠, 뭔가. 아니 어디로 배달 가나요? 당황한 제작진. 직원이 음식을 손님들에게 서빙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는 손님이 음식 주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식 주문받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주문받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살펴보는데요. 그때 눈에 띄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태블릿이 저희 주문받는 직원이에요. 태블릿이요? 네.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손님이 점원을 따로 호출하지 않고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 빠르고 신속한 스마트 기술로 주문 실수를 줄이고 테이블 회전율도 높였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이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거리두기도 있고 어쨌든 편하기도 하고 따로 불러서 설명하는 것보다
자동으로도 되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었다는 정종광 대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함께한 것이 스마트 오더였습니다. 그 당시에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00만 원 든다 그러면 한 반 정도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연신 감탄사가 쏟아지는 홍대의 한 옷가게. 마치 패션쇼에 온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가게 한편에 손님들이 한참을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스마트 미러입니다. 화면 속 청바지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터치하며 주문하는데요. 덕분에 외국인들과의 소통도 문제 없습니다. 많이 예뻐요. 이거 아주 좋았어요. 와이드 블랙. 네, 이거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진을 보고 원하는 바지를 요청하면 바로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It's very comfortable. I like the fact that you can watch all these different type of pants with this machine and see how it looks like on legs with different people. So it's really useful. 매장의 상품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매장을 돌아다니지 않아 빠르고 편한 쇼핑이 가능하고 날씨, 길찾기 등의 서비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청바지들 사진이 다 있어서 이렇게 막 찾아서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2년 전 코로나19 당시 스마트 미러를 접하게 됐다는 이소희 사장님. 처음에 그냥 홍대 상인회에서 먼저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설치를 했는데 자기 나라에는 없는데 뭐 홍대는 이런 거 홍대에만 있는 거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 스마트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스마트 기술이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좋아한다는 놀이공간이 있다고요? 건물 입구부터 아이들의 신난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서니까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한데요. 이곳에 인기 이유가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가격이 달라요. 키즈 카페는 한 번 가면은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2,000원, 애기 2,000원? 2,000원? 2,000원도 안 돼요. 2,000원의 저렴한 이용료. 놀이와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서울형 키즈 카페입니다. 와, 진짜 바닷속 물고기를 잡는 것 같네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LED 모래놀이인데요. 장난하고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여기에 그물 놀이터부터 책 놀이터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즐거운 놀이공간인데요. 안전한 건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또 보장하고 또 돌봄도 함께하면서 공공성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키즈카페와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것들은 또 집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애들이 뭔가 여기 와서 에너지를 다 분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에 구름이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마